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 여러분은 이 말을 믿으십니까? 어쩌면 너무나도 낡고 고된 현실 앞에서는 공허하게만 들리는 위로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선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약삭빠른 이들이 더 많은 것을 가져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으니까요. 저 또한 오랫동안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던지는 잔인한 희망 고문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오늘 저는 제 어머니의 삶을 통해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깨닫게 해준 한 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전할 수 있다면 소중한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이처럼 숨겨진 보석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설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영화 기생충을 떠올리게 하는 서울의 한 반지하 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땅과 거에 맞닿은 창문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만 보였고, 여름이면 눅눅한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겨울이면 뼛속까지 파고드는 차가운 외풍이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집에서 어머니는 식당 주방 보조로 하루 14시간씩 고된 노동을 하셨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 밤 10시가 넘어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시는 어머니의 손에는 늘 독한 세제 냄새와 뜨거운 물에 불어 터진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번 250만 원 남짓한 월급, 그 돈으로 집세를 내고 공과금을 내고 제 학용품을 사주기에도 빠듯한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매달 30만 원을 고아원에 기부하는 것이었죠. 어린 저는 그 사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나도 학원 좀 보내줘. 친구들은 다 영어학원, 수학학원 다니는데 나만 못 가서 수업 따라가기 힘들어. 연주야, 엄마가 버는 돈 뻔히 알잖니. 우리 살기도 벅차. 그럼 고아원 기부는 왜 해? 그 30만 원이면 나 학원 한 달은 다닐 수 있잖아. 엄마 자식은 공부 못해도 되고 남의 자식만 챙기면 다야. 철없는 딸의 원망 섞인 외침에 어머니는 그저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단다. 베풀며 사는 거야.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게다. 저는 나중이라는 막연한 약속이 싫었습니다. 집이 싫어 밖으로 나돌며 방황하기도 했죠. 그렇게 위태롭던 고등학교 1학년의 어느 날 밤, 어머니는 저를 조용히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한마디를 꺼내셨습니다. 연주야, 사실 엄마도 고아원에서 자랐단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죠. 아빠와 일찍 이혼하시고 홀로 저를 키우셨다고만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 뿐 단 한 번도 어머니의 부모님에 대해 여쭤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는 집도 많으니까 하고 무심히 넘겼던 과거의 조각들이 그제야 아프게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엄마는 태어나자마자 고아원 앞에 버려졌어.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얼마나 무섭고 서러운지 엄마는 너무나도 잘 안단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어머니에게 투정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잿빛 같던 반지하 방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오직 공부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사춘기 시절의 방황으로 기초는 엉망이었습니다. EBS 강의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죠. 저는 매일 교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쉬는 시간, 점심시간, 방과 후까지 선생님들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저러다 말겠지 하는 눈빛으로 보시던 선생님들도 한 달, 두 달, 끈질기게 매달리는 제 모습에 결국 마음을 열고 저를 도와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피나는 노력 끝에 1년 만에 성적은 상위권으로 뛰어올랐고 특히 영어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의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대학 생활 역시 녹록지 않았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갚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새벽 편의점 아르바이트부터 과외, 주말 카페 아르바이트까지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쳇바퀴 같은 제 삶에 너무나도 다른 세상에서 온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딱 봐도 부유한 집안에서 사랑받고 자란 티가 나는 여유롭고 해맑은 동기였습니다. 비싼 옷, 최신형 노트북, 걱정 없는 표정. 처음에는 그와 저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있는 것만 같아 거리를 두었습니다. 장현주 맞지? 넌 왜 맨날 수업 끝나자마자 뛰어가냐? 같이 밥이라도 먹자. 대학 생활도 좀 즐겨야지. 그가 처음 말을 걸어왔을 때 저는 손목시계를 확인하기 바빴습니다. 과외 시간에 늦지 않으려면 1분 1초가 아까웠으니까요. 미안, 나 시간 없어. 과외 가야 돼. 하루 쉬면 그날 벌이가 없어지고 그 돈으로 내일 밥을 먹어야 하는 사람한테 무슨 여유를 부리라는 거야. 가시 돋친 제 말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운명처럼 조별 과제를 함께하게 되었죠. 6명의 조원 중 4명은 이름만 올려놓고 연락조차 되지 않는 유령 조원이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야만 했던 저는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죠. 그때 그가 말했습니다. 그냥 우리 둘이 하자. 어차피 쟤들 있어봤자 집만 될 거야. 소수 정예로 짧고 굵게 끝내자고. 자신 없어? 그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밤을 새워 자료를 찾고 날카로운 분석으로 발표의 질을 높이는 그의 모습에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상대로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시는 아버지를 둔 소위 부잣집 도련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배경을 내세우지 않았고 저의 치열한 삶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언어로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한다는 공통점 하나로 끊임없이 대화를 나눴고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7년의 시간 동안 저희는 서로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그가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저는 통역사로 사회에 먼저 자리를 잡았고 그는 제대 후 저를 따라 같은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고 드디어 양가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문제는 그의 어머니, 저에게는 예비 시어머니가 될 분이었습니다. 아들이 군대에 갔을 때 처음 배웠던 그분은 제가 사는 동네와 집이 빌라라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 저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마치 값비싼 물건의 등급을 매기듯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고 대화 속에서 은근히 저의 배경과 집안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의 졸업식 날에는 사람들 앞에서 제게 미술사에 대한 질문 공세를 퍼부으며 저를 망신 주려 하셨습니다. 연주는 인상파 화가 중에 누구를 좋아하니? 르누아르, 모네. 죄송해요. 제가 미술 쪽은 잘 몰라서요. 제가 모른다고 대답할 때마다 그분의 입가에는 역시나 하는 듯한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급기야 저를 쟤라고 칭하며 말씀하셨죠. 이런데도 대화가 이어지길 바라는 건 무리 아니니? 그냥 격이 맞지 않아서 할 이야기가 없을 뿐이야. 격이 맞지 않는다는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남자친구가 옆에서 제 편을 들어주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믿었습니다. 그 사람만 내 곁에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상견례 날이 밝았습니다. 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잠을 설치셨습니다.
제가 백화점에서 큰맘 먹고 사들인 정장을 몇 번이나 입었다 벗었다 하시며 불안해하셨죠. 연주야, 이 옷이 나한테 어울리는 거 맞니? 괜히 우리 형편도 안 되는데 비싼 옷 입었다고 흉보시는 건 아닐까. 평생 자신을 위해 좋은 옷 한 번 사 입어본 적 없는 어머니의 그 모습에 저는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당일 오전까지 약속 장소에 대한 연락이 없었습니다. 약속 시간을 불과 1시간 반 남겨두고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돼지국밥집 앞으로 오세요. 저는 의아했지만 허름한 외관 뒤에 숨겨진 맛집일 것이라 애써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정말 평범한 동네의 허름한 돼지국밥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식당 안에는 우리 어머니가 몇 날 며칠을 고심하며 차려입은 정장과 너무나도 대조되는 편한 운동복 차림의 예비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그 모습은 명백한 무시였습니다. 딸 가진 부모가 죄인이라는 말이 이런 것일까?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부인, 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차갑게 코웃음을 치며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가난한 사돈댁 수준엔 이 정도가 딱이죠. 제가 쏠 테니 실컷 드시고 얼른 꺼지세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새하얗게 굳어갔고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터져나오기 직전이었습니다. 제가 분노에 차 입을 열려는 그 순간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며 예비 시아버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병원 일 때문에 늦었다며 들어오시던 아버님은 굳어있는 저희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아버님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소리가 식당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그분은 떨리는 손으로 저희 어머니를 가리키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한마디 한마디 힘겹게 내뱉었습니다. 설마, 영숙이, 김영숙, 맞니? 어머니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평생을 불려온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이분이 알고 계신 걸까? 오빠? 믿을 수 없게도 예비 시아버님은 바로 한국전쟁이 폐허 속에서 헤어졌던 저희 어머니의 친오빠였습니다. 피난길에 잠시 놓쳐버린 동생의 손. 그 짧은 순간이 수십 년의 이별을 만들었습니다. 오빠는 동생이 죽은 줄로만 알고 평생을 가슴에 묻고 살았고 동생은 고아가 되어 세상의 풍파를 온몸으로 맞으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두 분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어린아이처럼 통곡했습니다. 수십 년간 맺혔던 슬픔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기적 같은 재회 앞에서 방금 전까지 독서를 퍼붓던 예비 시어머니는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굳어버렸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그녀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남편에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싸늘하게 돌아섰습니다. 당신이 내 하나뿐인 동생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들었소. 이 결혼 반대할 생각 마시오. 그리고 당신 내 동생과 연주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기 전까지는 나볼 생각도 하지 마시오. 결국 저희는 결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했지만 그 후의 삶은 그녀에게 일종의 속죄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버님, 즉 저의 외삼촌은 시어머니에게 한 가지 조건을 거셨습니다. 매주 저희 어머니와 함께 고아원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할 것. 처음 시어머니는 억지로 끌려다니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곳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 속에서 그리고 아무런 대가 없이 묵묵히 아이들을 돌보는 저희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와서 돌아보니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말은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 베풀며 사셨고 그 선한 마음은 결국 기적처럼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현실이 너무나도 팍팍해서 선하게 사는 것이 바보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삶을 바로 곁에서 지켜본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진정한 복이란 부와 명예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다운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 자체라는 것을요. 힘들어도 올바른 길을 가려는 의지, 어려운 이들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 그것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값진 진정한 축복이 아닐까요? 긴 이야기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 여러분은 이 말을 믿으십니까? 어쩌면 너무나도 낡고 고된 현실 앞에서는 공허하게만 들리는 위로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선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약삭빠른 이들이 더 많은 것을 가져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으니까요. 저 또한 오랫동안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던지는 잔인한 희망 고문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오늘 저는 제 어머니의 삶을 통해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깨닫게 해준 한 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전할 수 있다면 소중한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이처럼 숨겨진 보석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설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영화 기생충을 떠올리게 하는 서울의 한 반지하 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땅과 거에 맞닿은 창문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만 보였고 여름이면 눅눅한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겨울이면 뼛속까지 파고드는 차가운 외풍이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집에서 어머니는 식당 주방 보조로 하루 14시간씩 고된 노동을 하셨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 밤 10시가 넘어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시는 어머니의 손에는 늘 독한 세제 냄새와 뜨거운 물에 불어 터진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번 250만 원 남짓한 월급. 그 돈으로 집세를 내고 공과금을 내고 제 학용품을 사주기에도 빠듯한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매달 30만 원을 고아원에 기부하는 것이었죠. 어린 저는 그 사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나도 학원 좀 보내줘. 친구들은 다 영어학원, 수학학원 다니는데 나만 못 가서 수업 따라가기 힘들어. 연주야, 엄마가 버는 돈 뻔히 알잖니. 우리 살기도 벅차. 그럼 고아원 기부는 왜 해? 그 30만 원이면 나 학원 한 달은 다닐 수 있잖아. 엄마 자식은 공부 못해도 되고 남의 자식만 챙기면 다야. 철없는 딸의 원망 섞인 외침에 어머니는 그저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단다. 베풀며 사는 거야.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게다. 저는 나중이라는 막연한 약속이 싫었습니다. 집이 싫어 밖으로 나돌며 방황하기도 했죠. 그렇게 위태롭던 고등학교 1학년의 어느 날 밤 어머니는 저를 조용히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한마디를 꺼내셨습니다. 연주야, 사실 엄마도 고아원에서 자랐단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죠. 아빠와 일찍 이혼하시고 홀로 저를 키우셨다고만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 뿐 단 한 번도 어머니의 부모님에 대해 여쭤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는 집도 많으니까
하고 무심히 넘겼던 과거의 조각들이 그제야 아프게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엄마는 태어나자마자 고아원 앞에 버려졌어.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얼마나 무섭고 서러운지 엄마는 너무나도 잘 안단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어머니에게 투정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잿빛 같던 반지하 방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오직 공부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사춘기 시절의 방황으로 기초는 엉망이었습니다. EBS 강의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죠. 저는 매일 교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쉬는 시간, 점심시간, 방과 후까지 선생님들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저러다 말겠지 하는 눈빛으로 보시던 선생님들도 한 달, 두 달, 끈질기게 매달리는 제 모습에 결국 마음을 열고 저를 도와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피나는 노력 끝에 1년 만에 성적은 상위권으로 뛰어올랐고 특히 영어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의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대학 생활 역시 녹록지 않았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갚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새벽 편의점 아르바이트부터 과외, 주말 카페 아르바이트까지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쳇바퀴 같은 제 삶에 너무나도 다른 세상에서 온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딱 봐도 부유한 집안에서 사랑받고 자란 티가 나는 여유롭고 해맑은 동기였습니다. 비싼 옷, 최신형 노트북, 걱정 없는 표정. 처음에는 그와 저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있는 것만 같아 거리를 두었습니다. 장현주 맞지? 넌 왜 맨날 수업 끝나자마자 뛰어가냐? 같이 밥이라도 먹자. 대학 생활도 좀 즐겨야지. 그가 처음 말을 걸어왔을 때 저는 손목시계를 확인하기 바빴습니다. 과외 시간에 늦지 않으려면 1분 1초가 아까웠으니까요. 미안, 나 시간 없어. 과외 가야 돼. 하루 쉬면 그날 벌이가 없어지고 그 돈으로 내일 밥을 먹어야 하는 사람한테 무슨 여유를 부리라는 거야. 가시 돋친 제 말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운명처럼 조별 과제를 함께하게 되었죠. 6명의 조원 중 4명은 이름만 올려놓고 연락조차 되지 않는 유령 조원이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야만 했던 저는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죠. 그때 그가 말했습니다. 그냥 우리 둘이 하자. 어차피 쟤들 있어봤자 집만 될 거야. 소수정예로 짧고 굵게 끝내자고. 자신 없어? 그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밤을 새워 자료를 찾고 날카로운 분석으로 발표의 질을 높이는 그의 모습에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상대로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시는 아버지를 둔 소위 부잣집 도련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배경을 내세우지 않았고 저의 치열한 삶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언어로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한다는 공통점 하나로 끊임없이 대화를 나눴고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7년의 시간 동안 저희는 서로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그가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저는 통역사로 사회에 먼저 자리를 잡았고 그는 제대 후 저를 따라 같은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고 드디어 양가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문제는 그의 어머니, 저에게는 예비 시어머니가 될 분이었습니다. 아들이 군대에 갔을 때 처음 배웠던 그분은 제가 사는 동네와 집이 빌라라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 저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마치 값비싼 물건의 등급을 매기듯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고 대화 속에서 은근히 저의 배경과 집안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의 졸업식 날에는 사람들 앞에서 제게 미술사에 대한 질문 공세를 퍼부으며
저를 망신 주려 하셨습니다. 연주는 인상파 화가 중에 누구를 좋아하니? 르누아르, 모네. 죄송해요. 제가 미술 쪽은 잘 몰라서요. 제가 모른다고 대답할 때마다 그분의 입가에는 역시나 하는 듯한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급기야 저를 제라고 칭하며 말씀하셨죠. 이런데도 대화가 이어지길 바라는 건 무리 아니니? 그냥 격이 맞지 않아서 할 이야기가 없을 뿐이야. 격이 맞지 않는다는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남자친구가 옆에서 제 편을 들어주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믿었습니다. 그 사람만 내 곁에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상견례 날이 밝았습니다. 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잠을 설치셨습니다. 제가 백화점에서 큰맘 먹고 사들인 정장을 몇 번이나 입었다 벗었다 하시며 불안해하셨죠. 연주야, 이 옷이 나한테 어울리는 거 맞니? 괜히 우리 형편도 안 되는데 비싼 옷 입었다고 흉보시는 건 아닐까? 평생 자신을 위해 좋은 옷 한 번 사 입어본 적 없는 어머니의 그 모습에 저는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당일 오전까지 약속 장소에 대한 연락이 없었습니다. 약속 시간을 불과 1시간 반 남겨두고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돼지국밥집 앞으로 오세요. 저는 의아했지만 허름한 외관 뒤에 숨겨진 맛집일 것이라 애써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정말 평범한 동네의 허름한 돼지국밥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식당 안에는 우리 어머니가 몇 날 며칠을 고심하며 차려입은 정장과 너무나도 대조되는 편한 운동복 차림의 예비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그 모습은 명백한 무시였습니다. 딸 가진 부모가 죄인이라는 말이 이런 것일까?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부인, 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차갑게 코웃음을 치며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가난한 사돈댁 수준엔 이 정도가 딱이죠. 제가 쏠 테니 실컷 드시고 얼른 꺼지세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새하얗게 굳어갔고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터져나오기 직전이었습니다. 제가 분노에 차 입을 열려는 그 순간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며 예비 시아버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병원 일 때문에 늦었다며 들어오시던 아버님은 굳어있는 저희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아버님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소리가 식당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그분은 떨리는 손으로 저희 어머니를 가리키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한마디 한마디 힘겹게 내뱉었습니다. 설마, 영숙이, 김영수, 맞니? 어머니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평생을 불려온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이분이 알고 계신 걸까? 오빠? 믿을 수 없게도 예비 시아버님은 바로 한국전쟁이 폐허 속에서 헤어졌던 저희 어머니의 친오빠였습니다. 피난길에 잠시 놓쳐버린 동생의 손. 그 짧은 순간이 수십 년의 이별을 만들었습니다. 오빠는 동생이 죽은 줄로만 알고 평생을 가슴에 묻고 살았고 동생은 고아가 되어 세상의 풍파를 온몸으로 맞으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두 분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어린아이처럼 통곡했습니다. 수십 년간 맺혔던 슬픔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기적 같은 재회 앞에서 방금 전까지 독서를 퍼붓던 예비 시어머니는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굳어버렸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그녀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남편에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싸늘하게 돌아섰습니다. 당신이 내 하나뿐인 동생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들었소. 이 결혼 반대할 생각 마시오. 그리고 당신 내 동생과 연주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기 전까지는 나볼 생각도 하지 마시오. 결국 저희는 결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했지만 그 후의 삶은 그녀에게 일종의 속죄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버님, 즉 저의 외삼촌은 시어머니에게 한 가지 조건을 거셨습니다. 매주 저희 어머니와 함께 고아원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할 것. 처음 시어머니는 억지로 끌려다니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곳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 속에서 그리고 아무런 대가 없이 묵묵히 아이들을 돌보는 저희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와서 돌아보니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말은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 베풀며 사셨고 그 선한 마음은 결국 기적처럼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현실이 너무나도 팍팍해서 선하게 사는 것이 바보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삶을 바로 곁에서 지켜본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진정한 복이란 부와 명예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다운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 자체라는 것을요. 힘들어도 올바른 길을 가려는 의지, 어려운 이들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 그것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값진 진정한 축복이 아닐까요? 긴 이야기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 여러분은 이 말을 믿으십니까? 어쩌면 너무나도 낡고 고된 현실 앞에서는 공허하게만 들리는 위로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선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약삭빠른 이들이 더 많은 것을 가져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으니까요. 저 또한 오랫동안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던지는 잔인한 희망 고문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오늘 저는 제 어머니의 삶을 통해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깨닫게 해준 한 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전할 수 있다면 소중한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이처럼 숨겨진 보석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설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영화 기생충을 떠올리게 하는 서울의 한 반지하 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땅과 거에 맞닿은 창문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만 보였고 여름이면 눅눅한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겨울이면 뼛속까지 파고드는 차가운 외풍이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집에서 어머니는 식당 주방 보조로 하루 14시간씩 고된 노동을 하셨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 밤 10시가 넘어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시는 어머니의 손에는 늘 독한 세제 냄새와 뜨거운 물에 불어 터진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번 250만 원 남짓한 월급, 그 돈으로 집세를 내고 공과금을 내고 제 학용품을 사주기에도 빠듯한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매달 30만 원을 고아원에 기부하는 것이었죠. 어린 저는 그 사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나도 학원 좀 보내줘. 친구들은 다 영어학원, 수학학원 다니는데 나만 못 가서 수업 따라가기 힘들어. 연주야, 엄마가 버는 돈 뻔히 알잖니. 우리 살기도 벅차. 그럼 고아원 기부는 왜 해? 그 30만 원이면 나 학원 한 달은 다닐 수 있잖아. 엄마 자식은 공부 못해도 되고 남의 자식만 챙기면 다야.
철없는 딸의 원망 섞인 외침에 어머니는 그저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단다. 베풀며 사는 거야.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게다. 저는 나중이라는 막연한 약속이 싫었습니다. 집이 싫어 밖으로 나돌며 방황하기도 했죠. 그렇게 위태롭던 고등학교 1학년의 어느 날 밤 어머니는 저를 조용히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한마디를 꺼내셨습니다. 연주야, 사실 엄마도 고아원에서 자랐단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죠. 아빠와 일찍 이혼하시고 홀로 저를 키우셨다고만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 뿐 단 한 번도 어머니의 부모님에 대해 여쭤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는 집도 많으니까 하고 무심히 넘겼던 과거의 조각들이 그제야 아프게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엄마는 태어나자마자 고아원 앞에 버려졌어.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얼마나 무섭고 서러운지 엄마는 너무나도 잘 안단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어머니에게 투정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잿빛 같던 반지하 방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오직 공부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사춘기 시절의 방황으로 기초는 엉망이었습니다. EBS 강의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죠. 저는 매일 교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쉬는 시간, 점심시간, 방과 후까지 선생님들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저러다 말겠지 하는 눈빛으로 보시던 선생님들도 한 달, 두 달, 끈질기게 매달리는 제 모습에 결국 마음을 열고 저를 도와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피나는 노력 끝에 1년 만에 성적은 상위권으로 뛰어올랐고 특히 영어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의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대학 생활 역시 녹록지 않았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갚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새벽 편의점 아르바이트부터 과외, 주말 카페 아르바이트까지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쳇바퀴 같은 제 삶에 너무나도 다른 세상에서 온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딱 봐도 부유한 집안에서 사랑받고 자란 티가 나는 여유롭고 해맑은 동기였습니다. 비싼 옷, 최신형 노트북, 걱정 없는 표정. 처음에는 그와 저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있는 것만 같아 거리를 두었습니다. 장현주 맞지? 넌 왜 맨날 수업 끝나자마자 뛰어가냐? 같이 밥이라도 먹자. 대학 생활도 좀 즐겨야지. 그가 처음 말을 걸어왔을 때 저는 손목시계를 확인하기 바빴습니다. 과외 시간에 늦지 않으려면 1분 1초가 아까웠으니까요. 미안, 나 시간 없어. 과외 가야 돼. 하루 쉬면 그날 벌이가 없어지고 그 돈으로 내일 밥을 먹어야 하는 사람한테 무슨 여유를 부리라는 거야. 가시 돋친 제 말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운명처럼 조별 과제를 함께하게 되었죠. 6명의 조원 중 4명은 이름만 올려놓고 연락조차 되지 않는 유령 조원이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야만 했던 저는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죠. 그때 그가 말했습니다. 그냥 우리 둘이 하자. 어차피 쟤들 있어봤자 집만 될 거야. 소수정예로 짧고 굵게 끝내자고. 자신 없어? 그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밤을 새워 자료를 찾고 날카로운 분석으로 발표의 질을 높이는 그의 모습에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상대로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시는 아버지를 둔 소위 부잣집 도련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배경을 내세우지 않았고 저의 치열한 삶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언어로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한다는 공통점 하나로 끊임없이 대화를 나눴고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7년의 시간 동안 저희는 서로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그가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저는 통역사로 사회에 먼저 자리를 잡았고 그는 제대 후 저를 따라 같은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고 드디어 양가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문제는 그의 어머니, 저에게는 예비 시어머니가 될 분이었습니다. 아들이 군대에 갔을 때 처음 뵈었던 그분은 제가 사는 동네와 집이 빌라라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 저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마치 값비싼 물건의 등급을 매기듯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고 대화 속에서 은근히 저의 배경과 집안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의 졸업식 날에는 사람들 앞에서 제게 미술사에 대한 질문 공세를 퍼부으며 저를 망신 주려 하셨습니다. 연주는 인상파 화가 중에 누구를 좋아하니? 르누아르, 모네. 죄송해요. 제가 미술 쪽은 잘 몰라서요. 제가 모른다고 대답할 때마다 그분의 입가에는 역시나 하는 듯한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급기야 저를 쟤라고 칭하며 말씀하셨죠. 이런데도 대화가 이어지길 바라는 건 무리 아니니? 그냥 격이 맞지 않아서 할 이야기가 없을 뿐이야. 격이 맞지 않는다는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남자친구가 옆에서 제 편을 들어주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믿었습니다. 그 사람만 내 곁에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상견례 날이 밝았습니다. 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잠을 설치셨습니다. 제가 백화점에서 큰맘 먹고 사들인 정장을 몇 번이나 입었다 벗었다 하시며 불안해하셨죠. 연주야, 이 옷이 나한테 어울리는 거 맞니? 괜히 우리 형편도 안 되는데 비싼 옷 입었다고 흉보시는 건 아닐까. 평생 자신을 위해 좋은 옷 한 번 사 입어본 적 없는 어머니의 그 모습에 저는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당일 오전까지 약속 장소에 대한 연락이 없었습니다. 약속 시간을 불과 1시간 반 남겨두고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돼지국밥집 앞으로 오세요. 저는 의아했지만 허름한 외관 뒤에 숨겨진 맛집일 것이라 애써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정말 평범한 동네의 허름한 돼지국밥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식당 안에는 우리 어머니가 몇 날 며칠을 고심하며 차려입은 정장과 너무나도 대조되는 편한 운동복 차림의 예비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그 모습은 명백한 무시였습니다. 딸 가진 부모가 죄인이라는 말이 이런 것일까?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부인, 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차갑게 코웃음을 치며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가난한 사돈댁 수준엔 이 정도가 딱이죠. 제가 쏠 테니 실컷 드시고 얼른 꺼지세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새하얗게 굳어갔고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터져나오기 직전이었습니다. 제가 분노에 차 입을 열려는 그 순간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며 예비 시아버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병원 일 때문에 늦었다며 들어오시던 아버님은 굳어있는 저희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아버님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소리가 식당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그분은 떨리는 손으로 저희 어머니를 가리키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한마디 한마디 힘겹게 내뱉었습니다. 설마, 영숙이, 김영숙, 맞니? 어머니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평생을 불려온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이분이 알고 계신 걸까? 오빠? 믿을 수 없게도 예비 시아버님은 바로 한국전쟁이 폐허 속에서 헤어졌던 저희 어머니의 친오빠였습니다. 피난길에 잠시 놓쳐버린 동생의 손. 그 짧은 순간이 수십 년의 이별을 만들었습니다. 오빠는 동생이 죽은 줄로만 알고 평생을 가슴에 묻고 살았고, 동생은 고아가 되어 세상의 풍파를 온몸으로 맞으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두 분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어린아이처럼 통곡했습니다. 수십 년간 맺혔던 슬픔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기적 같은 재회 앞에서 방금 전까지 독서를 퍼붓던 예비 시어머니는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굳어버렸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그녀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남편에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싸늘하게 돌아섰습니다. 당신이 내 하나뿐인 동생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들었소. 이 결혼 반대할 생각 마시오. 그리고 당신, 내 동생과 연주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기 전까지는 나볼 생각도 하지 마시오. 결국 저희는 결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했지만 그 후의 삶은 그녀에게 일종의 속죄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버님, 즉 저의 외삼촌은 시어머니에게 한 가지 조건을 거셨습니다. 매주 저희 어머니와 함께 고아원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할 것. 처음 시어머니는 억지로 끌려다니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곳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 속에서, 그리고 아무런 대가 없이 묵묵히 아이들을 돌보는 저희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와서 돌아보니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말은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 베풀며 사셨고, 그 선한 마음은 결국 기적처럼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현실이 너무나도 팍팍해서 선하게 사는 것이 바보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삶을 바로 곁에서 지켜본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진정한 복이란 부와 명예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다운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 자체라는 것을요. 힘들어도 올바른 길을 가려는 의지, 어려운 이들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 그것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값진 진정한 축복이 아닐까요? 긴 이야기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 여러분은 이 말을 믿으십니까? 어쩌면 너무나도 낡고 고된 현실 앞에서는 공허하게만 들리는 위로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선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약삭빠른 이들이 더 많은 것을 가져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으니까요. 저 또한 오랫동안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던지는 잔인한 희망 고문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오늘 저는 제 어머니의 삶을 통해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깨닫게 해준 한 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전할 수 있다면 소중한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이처럼 숨겨진 보석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설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영화 기생충을 떠올리게 하는 서울의 한 반지하 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땅과 거에 맞닿은 창문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만 보였고, 여름이면 눅눅한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겨울이면 뼛속까지 파고드는 차가운 외풍이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집에서 어머니는 식당 주방 보조로 하루 14시간씩 고된 노동을 하셨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 밤 10시가 넘어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시는 어머니의 손에는 늘 독한 세제 냄새와 뜨거운 물에 불어 터진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번 250만 원 남짓한 월급, 그 돈으로 집세를 내고 공과금을 내고 제 학용품을 사주기에도 빠듯한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매달 30만 원을 고아원에 기부하는 것이었죠. 어린 저는 그 사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나도 학원 좀 보내줘. 친구들은 다 영어학원, 수학학원 다니는데 나만 못 가서 수업 따라가기 힘들어. 연주야, 엄마가 버는 돈 뻔히 알잖니. 우리 살기도 벅차. 그럼 고아원 기부는 왜 해? 그 30만 원이면 나 학원 한 달은 다닐 수 있잖아. 엄마 자식은 공부 못해도 되고 남의 자식만 챙기면 다야. 철없는 딸의 원망 섞인 외침에 어머니는 그저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단다. 베풀며 사는 거야.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게다. 저는 나중이라는 막연한 약속이 싫었습니다. 집이 싫어 밖으로 나돌며 방황하기도 했죠. 그렇게 위태롭던 고등학교 1학년의 어느 날 밤, 어머니는 저를 조용히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한마디를 꺼내셨습니다. 연주야, 사실 엄마도 고아원에서 자랐단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죠. 아빠와 일찍 이혼하시고 홀로 저를 키우셨다고만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 뿐 단 한 번도 어머니의 부모님에 대해 여쭤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는 집도 많으니까 하고 무심히 넘겼던 과거의 조각들이 그제야 아프게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엄마는 태어나자마자 고아원 앞에 버려졌어.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얼마나 무섭고 서러운지 엄마는 너무나도 잘 안단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어머니에게 투정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잿빛 같던 반지하 방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오직 공부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사춘기 시절의 방황으로 기초는 엉망이었습니다. EBS 강의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죠. 저는 매일 교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쉬는 시간, 점심시간, 방과 후까지 선생님들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저러다 말겠지 하는 눈빛으로 보시던 선생님들도 한 달, 2달, 끈질기게 매달리는 제 모습에 결국 마음을 열고 저를 도와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피나는 노력 끝에 1년 만에 성적은 상위권으로 뛰어올랐고 특히 영어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의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대학 생활 역시 녹록지 않았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갚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새벽 편의점 아르바이트부터 과외, 주말 카페 아르바이트까지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쳇바퀴 같은 제 삶에 너무나도 다른 세상에서 온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딱 봐도 부유한 집안에서 사랑받고 자란 티가 나는 여유롭고 해맑은 동기였습니다. 비싼 옷, 최신형 노트북, 걱정 없는 표정. 처음에는 그와 저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있는 것만 같아 거리를 두었습니다. 장현주 맞지? 넌 왜 맨날 수업 끝나자마자 뛰어가냐? 같이 밥이라도 먹자. 대학 생활도 좀 즐겨야지. 그가 처음 말을 걸어왔을 때 저는 손목시계를 확인하기 바빴습니다. 과외 시간에 늦지 않으려면 1분 1초가 아까웠으니까요. 미안, 나 시간 없어. 과외 가야 돼. 하루 쉬면 그날 벌이가 없어지고 그 돈으로 내일 밥을 먹어야 하는 사람한테 무슨 여유를 부리라는 거야.
가시 돋친 제 말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운명처럼 조별 과제를 함께하게 되었죠. 6명의 조원 중 4명은 이름만 올려놓고 연락조차 되지 않는 유령 조원이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야만 했던 저는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죠. 그때 그가 말했습니다. 그냥 우리 둘이 하자. 어차피 쟤들 있어봤자 집만 될 거야. 소수정예로 짧고 굵게 끝내자고. 자신 없어? 그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밤을 새워 자료를 찾고 날카로운 분석으로 발표의 질을 높이는 그의 모습에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상대로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시는 아버지를 둔 소위 부잣집 도련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배경을 내세우지 않았고 저의 치열한 삶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언어로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한다는 공통점 하나로 끊임없이 대화를 나눴고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7년의 시간 동안 저희는 서로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가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저는 통역사로 사회에 먼저 자리를 잡았고 그는 제대 후 저를 따라 같은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고 드디어 양가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문제는 그의 어머니, 저에게는 예비 시어머니가 될 분이었습니다. 아들이 군대에 갔을 때 처음 배웠던 그분은 제가 사는 동네와 집이 빌라라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 저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마치 값비싼 물건의 등급을 매기듯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고 대화 속에서 은근히 저의 배경과 집안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의 졸업식 날에는 사람들 앞에서 제게 미술사에 대한 질문 공세를 퍼부으며 저를 망신 주려 하셨습니다. 연주는 인상파 화가 중에 누구를 좋아하니? 르누아르, 모네. 죄송해요. 제가 미술 쪽은 잘 몰라서요. 제가 모른다고 대답할 때마다 그분의 입가에는 역시나 하는 듯한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급기야 저를 쟤라고 칭하며 말씀하셨죠. 이런데도 대화가 이어지길 바라는 건 무리 아니니? 그냥 격이 맞지 않아서 할 이야기가 없을 뿐이야. 격이 맞지 않는다는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남자친구가 옆에서 제 편을 들어주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믿었습니다. 그 사람만 내 곁에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상견례 날이 밝았습니다. 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잠을 설치셨습니다. 제가 백화점에서 큰맘 먹고 사들인 정장을 몇 번이나 입었다 벗었다 하시며 불안해하셨죠. 연주야, 이 옷이 나한테 어울리는 거 맞니? 괜히 우리 형편도 안 되는데 비싼 옷 입었다고 흉보시는 건 아닐까? 평생 자신을 위해 좋은 옷 한 번 사 입어본 적 없는 어머니의 그 모습에 저는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당일 오전까지 약속 장소에 대한 연락이 없었습니다. 약속 시간을 불과 1시간 반 남겨두고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돼지국밥집 앞으로 오세요. 저는 의아했지만 허름한 외관 뒤에 숨겨진 맛집일 것이라 애써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정말 평범한 동네의 허름한 돼지국밥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식당 안에는 우리 어머니가 몇 날 며칠을 고심하며 차려입은 정장과 너무나도 대조되는 편한 운동복 차림의 예비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그 모습은 명백한 무시였습니다. 딸 가진 부모가 죄인이라는 말이 이런 것일까?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부인, 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차갑게 코웃음을 치며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가난한 사돈댁 수준엔 이 정도가 딱이죠. 제가 쏠 테니 실컷 드시고 얼른 꺼지세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새하얗게